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다 돼가는데 부실로 범벅이 된 선거 관리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작으로 총체적인 부실 관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득표수를 바꿔 적거나 아예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통째로 빼먹은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온 국민의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말고 공정성을 지키라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를 불러줬더니 불성실과 타락을 덮는 면죄부로 이용해온 선관위. 전면적인 개혁 요구 앞에 놓였습니다. 오늘 백분 토론에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하나하나 논의해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식입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시민논객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이분들께도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분 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MBC 뉴스 채널 그리고 백분 토론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3일이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지금 후폭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실 관리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왜 그렇게 보고 계신지 짧게 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빚어낸 참사다.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이지만 책임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한 참사라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헌법을 고쳐서라도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이거는 반드시 제도 개혁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한마디로 선거관리 시스템의 실패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에 우리가 세 군데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국가적인 총체적인 난국이 오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대법원이 있죠. 헌법재판소. 1년에 3,600억을 예산을 씁니다. 그리고 본부 직원만 3,000명. 지방에까지 12,000명 정도, 한 28,000명 정도가 지금 23,000명 정도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관계없이 어떤 외부의 감독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회에서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고 이것을 좀 타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철 최고위원님. 저는 의도된 구조적 부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도된. 네, 왜 의도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게 과거부터 계속 잘못돼 왔어요. 그런데 그 반복된 잘못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거의 미필적 고의와 같습니다. 거의 의도된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 음모론이 싹틀 수 있는 씨앗을 뿌려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그 안에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통제가 될 수 있는 내부적인 정화 시스템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거나 컨트롤 타워를 할 것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복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만 여의도 출신이 아니어서요. 네. 예, 조금.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근본적으로 우리 87년 헌법에 선관위 조항에 한계가 있는데요. 여기 세 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미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위원회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기준으로 정원이 3,03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그 중앙하고 시군구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원들이 이 말하자면 사무국이죠.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구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위원회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헌법 개정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집행사무국에 대한 부분들은 입법으로 해결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입법 미비 문제도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아까 의도된 네. 부실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의도를 한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너무 방만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통제를 받지 못했고 처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기관으로 보장을 해줬더니 이걸 방패로 써가지고 거기 안에서 부정부패가 있어도 이거를 컨트롤하거나 또는 이거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과거에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이나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선관위한테 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을 새로 개정하거나 뭐 입법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 있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반복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를 했고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잘못된 과실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거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것이 의도된 부실이다. 의도된 고의와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게 우리나라 선관위의 역사를 보면요. 네. 처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1공화국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내무부 산하의 행정조직으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소위 선진국들,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다 행정부가 직접 선거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이런 이제 독임제 기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좀 숫자가 적을 정도로 캐나다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좀 적을 정도인데요. 그 나라는 부정선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4.19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62년도에 헌법을 고칠 때 이 그 내무부 산하에 있었던 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구로 헌법에다가 규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63년도 있었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째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독립적 기구로 기능을 하기 시작해서 네. 그 뒤로 87년도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내 손으로 대통령을 그 전에는 또 전두환 대통령 체육관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때로부터도 독립성 이게 매우 중요하다. 왜? 전두환 정권 때도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일선 행정기관, 동사무소 이런 데 다 직원들 동원해서 관권 선거하고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우리나라에서 본질적으로 군사정부 때부터 부정선거를 막고 정말 민주주의의 기초,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는 선거를 공정하고 자유롭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이 정치적 중립성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가치고 앞으로도 지켜져야 되는. 그래서 행정 권력이나 의회 권력이 거기에 자꾸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기본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제가 다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이제 이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전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지금 이제는 진짜 제대로 한번 재설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관계 오류가 이거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선거관리기구가 들어간 거는 60년입니다.
그 3.15 부정선거가 있고 부정선거를 나고 계기로. 네. 제2공화국 헌법에서 그 선거관리기구가 헌법에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그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들어갑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들어가고요. 네. 근데 이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마련한 헌법안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각급 선거관리 우리나라 헌법에서 각급 기구가 들어가는 거는요. 법원 조직하고 선관위 조직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63년 헌법에 왜 이게 들어갔냐면은 정확하게 그 당시하고 지금이 같은데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따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 이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운동이라 하면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특정한 기구의 관리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헌법 어디에 봐도 존재하지 않는 선례예요. 그럼 이게 왜 들어갔느냐? 결국은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정치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조항이 4공화국, 5공화국, 그다음에 우리 지금 민주헌법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이 규정,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놓은 그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손을 못 댄 거고요. 그 조항 때문에 지금 집행기구의 디자인을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좀 정정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예, 예. 고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그렇죠. 이게 사각지대에 있었고 네. 또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에도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 때 되면은 선관위에게 뭔가를 찍히면은 나중에 그게 저승사자 부메랑으로 같은 자기에게 돌아온다 네. 이렇게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그 SNS를 하나를 보내더라도 선관위에 검토를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역 선관위의 검토 생각과 또 이 광역 단체 선관위의 이제 유권 해석과 또 중앙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또 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채찍을 한다든지 또 따지고 그 항의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혹시나 우리 선거를 하는 분위기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조금 방치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선관위도 뭔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도 이번에 한번 털고 넘어가고 다시 거듭나는 이런 선관위에 혁신적인 그런 뭐가 없으면은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여야가 이번 기회에 어떠한 선관위에 무슨 징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도적 보완 이런 것을 조금 과감하게 이번에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보는 이제 거죠. 관리라는 말이 이제 생기게 된 연원이 부정선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관위만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 단위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관건선거,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실제로 이제 공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면 독립되고 중립적인 이 선거관리의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후의 방향과 관련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가 만약에 시군구 단위로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선거관리를 책임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정치적 중립성의 위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안 마련할 때도 이 문제는 깊이 우리가 토론하고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김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견제를 하지 않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구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마치 외부의 견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라 뭐 통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삼권 분립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 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도록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중앙선관위가 아무리 헌법적 기구이라 하더라도 독립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견제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이고 네.
그 독립성의 문제와 또 중립성의 문제는 다른 거죠. 이제 중립성의 문제는 어떤 여기에 행정부의 권력이 들어간다거나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보고요. 우선 지금 벌어진 사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 또는 수사할 것인가,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검 얘기도 있고 또 국정조사 이번에 오늘 합의를 해서 모레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를 하기로 돼 있죠. 어떤 식으로 이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독립성의 문제와 상관이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시죠. 먼저 우리 여당이시니까. 지금 이제 원래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네. 부당하게 간섭을 하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부당하게 압수수색하고 정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 형법에 보면 내란 조항, 그러니까 이 헌법기구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이제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증거 없이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네. 또 거꾸로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발이 있었고 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엄정하게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합수본을 설치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고 네. 또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고 다만 헌법적 독립기구에 대해서 이제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금 오늘 마침 45일간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래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9대 9로 지금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는 문제는 이제 이후에 합수본,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와 정치권, 국회에서 진행하는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또 문제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으면 대안을 만드는 영역으로 정기국회로 입법과 정책 예산, 제도의 어떤 재설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그게 미진해서 뭐 특검으로 가야 되고 또 더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일단 하여튼 개헌을 해서라도 뿌리를 뽑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한 게 이제 경찰이 빠지고 대통령실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오로지 이제 선관위, 지역 선관위만 이제 국한을 해서 국조의 범위. 해서 했는데 합수본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다만 합수본 수사만으로 이게 끝날 사안이냐, 또 아니면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이냐. 이 합수본을 불신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은 역할이 엄연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쟁점이 단순 실수였느냐 아니면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느냐 현장 우려가 일선에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보고가 됐으면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국정조사에서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정조사도 해보고 이러지 하지만은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침묵을 하고 답변을 거부하고 이러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게 되면은 이게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 가서 이 기회에 여야가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한 목소리를 낼 때 이것을 가감하게 개혁할 거는 개혁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지만은 뭔가 감사가 나오면 굉장히 뭔가 찔리는 것처럼 사실은 또 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감사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잘못했냐, 앞으로 보완할 게 뭐냐 이런 것을 하면은 충분하는 건데 이번에 이 기회에 저는 여야가 다행히
오늘 9대9로 합의가 됐죠. 9대9로 합의가 됐고 또 위원장도 우리 야당에게 줬기 때문에 깨끗하게 민주당도 통 크게 이번에 한번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뒀지만 위원수를 여야 동수로 그렇습니다. 구성하고 또 위원장을 특히 이제 네. 국민의힘 쪽에 준 거는 민주당에서 좀 통크게 전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양보하는 거죠.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게 선관위의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은 그 업무 대상이 아니죠.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연루가 돼 있다. 뭐 투표 부족한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뭔가 작동이 돼 있다는 게 근거가 있으면 그거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고 그건 수사 대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만 좀 죄송합니다. 하나만 짚으면 이게 제가 헌법 전문가인데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왜 지금 대통령실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내가 헌법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114조에 보면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중앙선거관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임명하는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실해야 된다는데 그래도 뭐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럼 국회의장님하고 대법원장님 다 하셔야겠네요. 막 그렇게 해야 될 뭐 한다면 필요하면 해야지죠. 네. 제가 한 말씀 요거 좀 드리면은 이게 이제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감사원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곳이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독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미 헌법재판 결정을 했잖아요. 대신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국정조사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정조사와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싹트고 있고 지금 거리에 저렇게 나가 있는 이 상황에서 빠르게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수본에서 지금 수사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일단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민주당이 특검 전문 전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일수록 빠르게 지금 특검을 추진해 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의 분출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만약에 경찰에 있는 국수본에서 해가지고 합동 수사본부에서 뭐 압수수색한 다음에 수사 결과가 대충 뭐 어느 정도 조금 부실하게 있었다 이 정도 나오게 되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특검도 가자. 네네. 특검도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의혹이 싹 틀 때 제일 빨리 선제적으로 해주셔라.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그 조사는 조사대로 하시고 뭐 특검도 필요하면 하시는데요. 저는 그거하고 동시에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선관위 개혁 특별위원회를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야가 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조사하고 특검 다음에 만드시면 늦고요.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셔가지고 누군가의 어떤 의도라든지 아니면 고의적 잘못이 발생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밝히시는데 지금 그 일이 아니더라도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처음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에 디도스 사태 있었죠. 2022년 소쿠리 사태 있었죠. 이번에 용지 사태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요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최소 규정을 개정한 거에서 문제가 발생하긴 했는데 그 지역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최소는 50인데 50 이상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선관위 위원회에서 그 투표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정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위원회의 결정의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현장에서 투표지 5배속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계 오류 발생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누락 실수한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소쿠리 사태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선거관리기구의 체제로서는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대응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건 조사와 무관하게 빨리 제도 개선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동시에 특위 구성하셔가지고 제도 개선 논의는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서복경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이 특검과 국정조사 별개로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추진위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위원회를 한다든지 그거는 뭐를 붙여도 되는 거니까 이 기회에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대수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뭐 특검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 원포인트 개헌도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사실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이번에 재선거 하자. 그다음에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네. 재선거 하자 그러면서 지금 소청, 서울, 부산 보니까 울산 6개 지역. 뭐 6개를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잠시라도 중단이 됐던 광역자치단체가 5개입니다. 네. 그중에 소청에서 빠진 게 대구예요. 대구는 이번에 소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대구도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왜 대구는 뺐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의 참정권 침해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잖아요. 투표를 못 한 거예요. 네. 근데 부정선거는 투표를 한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투표한 거를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재선거 하자는 주장 아니에요. 완전히 엉뚱한 경강부회도 이런 경강부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원내대표가 지금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당내의 의견도 못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치적 선동을 해가지고는 금방 얘기하신 대로 제도 개선과 관련된 개헌까지의 로드맵을 제대로 합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국민의힘 내에서 당론을 모아서 저희들하고 정말 개헌까지도 뿌리를 뽑을 정도로 좀 제대로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좀 합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제도개혁 특위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특검은 당연히 필요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수본과 동시에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국정조사가 지금 곧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는데 특검도 저는 당연히 뭐 찬성입니다. 예. 네. 네. 김대식 의원께서 먼저 얘기해 그래 지금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행배 의원님이 아주 저 먼 미래를 보고 그것까지 다 줘요. 저도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원칙적인 찬성합니다. 원칙 찬성하는데 헌법이 지금 현재 시대에 87 헌법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분할 것은 하는데 원포인트 헌법도 중요하지만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시대에 맞지 않는 것만 딱 추리면은 원포인트 개헌도 할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저는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이것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서로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원식 의장이 하자고 할 때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너무 이렇게 며칠 만에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추제 문서도 아니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조인이라고 해도 다 해서 그게 헌법 전문가가 아니지 전문가 않습니까? 여기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우리 서 대표님 같은 분도 또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저 소청은 지금 7개를 했죠. 오늘 충북까지 해서 7개를 했는데, 충북도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각이 나올 거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원에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단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결 씨께서 직접 소청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선거 얘기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소청을 이제 먼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면서 제가 이제 주의적으로는 일부 투표 지금 문제가 된 그곳만 재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예비적으로는 만약에 전반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다 발견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재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한 거고요. 저희가 하고 나서 이제 국힘에서 이제 소청하신 건데, 제가 이제 재선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게 참정권 침해 문제에서 마치 재선거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송파 투표소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게 선거 그 시간이 6시에서 10시로 늘었잖아요. 저녁이요. 네. 원래는 선거 시간은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6시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시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법에 위반됐고요. 그리고 그 이미 출구 조사가 다 나온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권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평등권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투표 용지는 그 전날에 미리 봉인돼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봉인되어서 있어야 되는 투표지가 아닌 다른 투표지가 지금 마구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지금 무번호 투표지에 마구 수기로 기재를 했고요. 급하게 조달을 하다 또 보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참정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반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그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여기에 이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걸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불공정에 지금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내놔야 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거는 결과에 영향이 없었어. 그리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그 선거소청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에서 만약에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 소실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소실되지 않고 잘 보존되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뭐 각종의 경찰이나 뭐 수사기관도 뿐만 아니라 빨리 특검을 통해서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서복경 그렇습니다. 대표님 재선거 의견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또 거리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거. 결과적으로 지금 재선거는 제가 알고 있는 헌법과 법률 상식에 의하면은 99%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 판결 자체가 나오는 것도 어차피 2년 다음 총선까지 안 나올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선거소청 지금 하신 거 그거 60일짜리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소송 가시겠죠. 선거소송 가시게 되면은 그게 이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단심입니다. 단심 180일이고요. 그다음 기초 같은 경우에는 2심입니다. 2심이면 180, 180이면 360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거소송 180일 지킨 적 없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년은 더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선거를 요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뭐 몇 프로? 1, 2%의 확률이라도 재선거를 그러니까 한다라고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선거소청 끝나고 선거소송 끝나가지고 최종심 판단 끝나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 이전에 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재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가야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대법원 단심하고 그 2심까지 하더라도 최소 1년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제도 개선 논의 부분들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년들의 말하자면 이 참정권 훼손 문제에 대한 분노는 전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어차피 일정대로 보내시고 제도 개선 논의는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이번에 보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지연되거나 네. 투표를 못하고 기다렸거나 이런 데가 전국에 91군데예요. 네. 그중에 서울이 이제 42곳이고요. 그중에 송파가 21군데, 22군데?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송파구는 예를 들어서 22군데 투표구면은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전체 그 투표소에 100명이 이제 유권자인데 60명이 투표를 하셨고 40명이 투표를 못 하셨으면 잠재적으로 볼 때 이 40명이 전체 특정 후보를 찍었을 때 뭐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교육감, 뭐 구의원, 구청장이 있잖아요. 네. 특정 후보를 다 찍었을 때 그럼 22개 투표구 아닙니까? 그분들이 특정 후보 그 투표를 못 하셨던 분들 중에 전부가 다 특정 후보를 찍었을 때 이 선거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 이게 선거법 198조에 보면은 1항과 2항의 재투표 요건
규정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도록 법에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송파구청장, 송파구 시의원, 송파구 구의원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도 요거는 재선거 요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경우에 이제 요 아까 서울 시내 전체 42곳 중에 고 이제 아까 숫자를 좀 따져가지고 판단해봤을 때 이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겠냐 이걸 이제 따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제가 받은 법률 자문에 의하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느냐 서울시장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도 재선거 하자고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아니 사실은 선거 소청에 하면 아까 우리 그 서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적인 그것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내일까지죠, 사실은. 신청이 내일까지잖아요. 내일까지인데 이게 소청을 하고 기각이 되고 인용하고 이거 우선에 실질적으로 우리 2030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는데 허탈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야당에서 그럼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는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가능성을 떠나서 가능성을 떠나서 그리고 그게 이제 결론이 법원에서 나중에 최종 판단은 나오겠지만은 판단 나와가지고 기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2030의 분노 그리고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는 민주주의에서 그런 허탈감 이것은 뭔가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그게 이제 그렇고 또 이 하나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제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까 거기에서 숫자가 91군데에서 서울 42군데고 송파가 21군데 나오는데 그게 과연 이게 숫자로 봐서 확률적으로 봐서 뒤집어지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은 2차원적인 문제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선거소청이랑 선거소송은요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문제, 방금 얘기하신 문제 또 한 차원이 뭐냐면은 개개인이 받은 헌법적 권한의 침해입니다. 그죠? 요거는 헌법 소원의 문제예요. 아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그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 전문가들이 말씀 6시까지로 헌법으로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10시까지 이렇게 늘리는 중에서 그러면 이게 투표 종료 당선증뿐만 아니라 그걸 안 해야죠. 안 해가지고 선거관리에서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선관위 이 자체가 시스템의 전체적인 오류고 시스템의 부족이고 판단이 그 지금 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소청하시고 소송하시고 가시고요. 그거 말고 개개인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헌법 소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해보실 만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기 김정철 제가 한 최고께 말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청을 제가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청을 해서 이게 결과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뭐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되는 이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사람들의 분노의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 뭐 시험을 하는데 누가 컨닝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재시험은 못 치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제도 개선할게. 이거는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앞으로 제도 개선 그래 그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가 잘못됐고 그 사람이 어떤 징계를 받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졌는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선거소청을 통해서 이 어떤 부분이 중앙선관위와 각 선관위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근거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법원에서 대법원 갔을 때 기각될 수 있겠죠. 기각돼서 기각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기각된 이유가 이게 또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라서 기각되는 거라면 중간에 위법은 있었다는 건 분명히 판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철 최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의 지금 문제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분노에 그거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빚어낸 참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선관위가 이런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쿠리 사태 때도 그랬고 자기 자녀 채용했다고 하는데도
그 뒤로 뭐 흐지부지 내부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뭐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네. 감사원 감사는 거부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실은 국민들이 저 괜찮은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마침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알겠습니다. 행정부와 이제 국회가 혹은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뭐 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아까 수사 그다음에 개헌까지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진상 규명의 한 가닥은 얘기가 좀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선관위가 개혁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고 우리 시민논객분들 또 시청자분들도 동의를 하실 텐데 가장 필요한 거, 가장 급선무 또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보시면 우리 서 대표님께서 먼저 발제 의미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헌법 개정 이전에 그 1단계 트랙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선관위법 개정을 하셔가지고 그 독립감사위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독립감사위. 예, 왜냐하면 지금 그 현행 헌법상의 감사원 조항에 따라 가지고 그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공무원 외에는 직무감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을 가지고서 그 선관위 감사를 하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행 조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려면 지금 당연히 선관위가 내부 감사위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그 선관위와 독립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외부 감사 부분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게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권한만큼 현행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선관위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국회에서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말하자면 세게 못 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세게 못 하셨습니다. 예, 근데 반성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국정감사 당장 올해 국정감사 대비하셔가지고 선관위 국정감사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디 뭐까지 점검하실 것인가. 그래서 국회가 그 외부 헌법적 견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관위법 개정하셔가지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내부 그 견제의 문제인데요. 이거 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금 선관위가 전체적으로 한 3천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00 정도가 이제 중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선관위 한 30명 정도 있고요. 시군구 선관위가 평균 한 8명 정도밖에 없어요. 6명에서 9명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군구인데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3,550개입니다. 그리고 그 전국적으로 투표소만 14,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군구 6명에서 9명이 실제로 그 투표소 관리를 140개, 그 다음에 140개 이상입니다. 근데 투표소마다 당일날 움직이는 사람들 수백 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투표 관리 사무를 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그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에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당일 차출돼서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평소 때에는 시군구 선관위에 6명, 9명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 현장의 총괄 권한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백 몇십 개 되는 투표소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 6명에서 9명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또 다른 황당한 사건이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선관위가 해야 되는 업무가 투표관리 사무가 있고 정당 사무가 있고 정치 자금 사무가 있고 위탁 사무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투표관리 사무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위원회는 저도 독립적으로 두자라고 제안드립니다. 중선관위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그 시도 선관위나 시군구 선관위도 두기는 두는데 이분들이 투표 사무를 총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 관리 사무를 담당할 독립 또 다른 어떤 조직이 그게 있어야 아니고요.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제 해외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지방 행정 조직이 담당을 하는데 제 말은 그 시군구 선관위까지를 두는 거를 이걸 없애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 관리 사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일단 선거기간이 들어가면은 읍면동의 선거관리본부로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 있는 투표 관리관들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 관리관들이 그 당해 투표소 관리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투표 관리관들이 그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전에 교육 하나도 안 받습니다. 매뉴얼도 없습니다, 제대로. 그다음에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읍면동에 있는 기본적인 읍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투표소 사무관리나 배치를 하도록 권한을 주셔야 되고 투표 관리관 자체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최소한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투표 관리관 분들이 이 6명에서 9명 되는 선관위 직원들하고 전화기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명의 업무하고 그다음에 이 읍면 동장의 업무나 권한 부분하고 투표 관리관에 대한 업무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성북구청장 해봤지 않습니까? 전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네. 만약에 읍면동 우리 제 직원들이죠. 저와 같이 일하는 성북구청의 직원들이 선거 업무를 이렇게 관리를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즉 행안부가 그 소위 이제 정부가 하는 거죠.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깊이 선거 관리에 책임을 질 경우에 권한을 가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논쟁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고 성북구청 예, 성북구청장은 민주당이다 만약에 이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있고 행안부 장관의 또 역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공론을 모을 거고 해외의 여러 사례들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의를 좀 해나가기로 하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과 잠깐만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성을 위해서는 지금 선관위원 헌법상 9명이 아까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가 3명이죠. 그다음 대법원장 3명 이렇게 추천해서 9명이 호선해서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중앙선관위원. 그러니까 다 비상임이고 한 명만 이 선관위원장을 이제 보좌하기 위해서 한 명 상임위원이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는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을 일단 상임으로 해야 되고요. 상임위원 숫자를 저는 3명 가까이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이 행정 공무원들이 선관위 전체 업무를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저는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로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견제 감시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이 소위 감사기구를 선관위 조직 내에 일단 법률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내부에 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부에 두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률로 뒷받침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감사 직원들이 있지만은 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 선거 업무 하다가도 감사관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강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다 아름아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내부 견제기구를 설계하고 나아가서 2단계로 아까 개헌,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가 완전히 외부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요 책임성과 투명성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이제 법제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 지금 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숫자가 몇 명 안 돼서 대부분 한 4시가 넘어가면 다 개표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개표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장에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사람도 없지만 선관위 직원이 일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인력의 문제, 인력 구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선관위가 지휘 감독을 하면서 특정 이제 공무원 조직이 이제 선관위가 위탁 업무를 했을 때, 위탁 의뢰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예비적으로 우리 예비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도 동원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휘하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버넌스 체계를 법적으로 딱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투명성도 높이면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서 대표님이 아주 분석을 참 잘해주고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우리 김영배 우리 의원님께서 그러한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부처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요. 이게 고난을 내려놓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일이 많더라도 자기네들이 오마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서 선거 기간에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부터는 우리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를 파견한다. 그러면 교육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기 상황이 있을 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러한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분의 무슨 의원,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9명 있고, 선관위원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출근이 안 되는데. 비상임이라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절대 대처. 이번에도 투표용지의 인쇄 이런 부분도 한두 명이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동안에 우리가 사각지대가 되고 독립적인 이거를 인정을 해다 주고 보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우리 국회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반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어떤 부분이 지금 했는가. 이 전체 나왔잖아요. 소쿠리 문제도 나왔고 지금 문제도 나왔고 또 그 자녀 채용 문제도 나왔고 이런 것이 아무도 지금 그 이에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총체적인 것을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하되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하기 전에 이거를 법률로 개정해서 좀 보완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이다.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김경채 최고께 먼저 드리고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선관위에서 어떤 비상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이 사태를 또 사후적으로 판단할 능력도 없다는 것도 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본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독립성을 강화해 주는 것과 아까 견제는 다른 문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외부적인 기관이 감독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부적인 독립기구를 만드는 건 얼마든지 법률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책임 소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누군가가 이 직책에서 무조건 이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는 걸 명확히 구조화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외부적인 견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배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임위원을 만들도록 하는 건 얼마든지 법으로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외부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 보니까 지금까지 만난 조직 중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정말 다른 일반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네, 불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힘들다 어쩌다 그러지만 힘들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기회에 그 효율성 체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 것이 지금 우선 급선무가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100% 동의하는 게 지금 사실 그 AI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실시간으로 전국에 지금 투표용지가 어떻게 배분돼 있고 어디가 몇 프로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다 볼 수 있고 그 프로그램 짜는 거는 돈도 별로 안 듭니다. 그럼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관리 사무를 하는데 6, 7할 정도가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투표소마다 정당 창관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당 창관님들을 다 가면은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독일도 투표소마다 투표소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투표소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응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합의 결정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정당 참관인 분들이 다 각 정당에서 추천하시기 때문에 합의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구거든요. 그거를 좀 제안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투표소 관리할 때 사실 그 읍면동 공무원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차출되는 거 그분들 되게 싫어하십니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그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6, 7할 되는 시민들이 이 자원봉사 공모를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은 공공기관 퇴직하시거나 민간기관 그렇죠. 퇴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왜 저기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보통 6개월 전에 이분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6개월부터 교육이 들어가서 매뉴얼 만들어 드리고 현장에서는 투표소 위원회와 같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우리도 그 실무적으로 현장에 돌아갈 수 있게 제도를 디자인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데 이게 반론이 있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기구가 모델로 보자면 독립형이 있고 정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경우, 즉 우리로 치면 행안부가 관리를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정부형이 어디냐? 미국, 독일, 영국. 일본도 그렇잖아요. 예, 일본은 혼합형이라고 혼합형이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덴마크, 체코 뭐 이런 소위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정부가 합니다. 즉 자치단체들이 해요. 서울시장이 하고 네. 쉽게 얘기하면 성북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만큼의 신뢰도가 이미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래서 행정기관이 평소에 맺고 있는 시민사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자원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보면은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터키, 칠레, 멕시코, 대한민국. 그 이외에도 물론 캐나다, 뭐 폴란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이게 약간 그러네요. 그동안에 부정선거의 시비가 꽤 있었던 나라들이 많이 포함된 그러니까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거는 읍면동 단위에서 발생을 실제로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투표함이 바뀐다든지 투표함을 배에서 저쪽에 섬에서 싣고 나왔는데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예전에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겪다 보니까 지금은 읍면동 단위까지도 이 선관위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가져온 건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이거는 진짜 우리도 이제 국민들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분 토론이 참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국민들하고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하는 디테일의 문제는 많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이제 모든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거 관리를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고학력이잖아요, 다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21세기 중간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는 세계 각국에 봐도 대한민국이 탑 10에 안에 들고 있고 경제 대국이 있고 K-팝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무슨 미개한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 총합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서로가 반성하고 자각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00분 토론에서 이 선거관리 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사실 토론이 네. 굉장히 좀 우리 김영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껑충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자.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으로 또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선거 관리나 실무에 대한 신뢰, 국민적인 신뢰가 있다면 차제에 정부형으로 가도 괜찮을 만한 시기에 우리의 수준이 좀 올라왔는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정부형으로 가기 더 힘들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못 꺼내게 되죠. 네네. 지금은 그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 의혹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체적인 디테일들은 지금 저는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막상 지금 국민들한테는 이미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르신들이 아니고요. 2030 세대들까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젊은 층에서도 그걸 정말 뭐 아빠한테도 그런 걸 물어본대잖아요. 부정선거가 있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물론 우리가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해법을 제시하면 네. 그게 이해가 된 다음에 해법을 들으면 아 그럼 이렇게 바꾸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행정부가 한다? 전혀 와닿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더 효과만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그 오인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뭐 독립형이냐, 네. 뭐 정부형이냐라고 하는 거는요 위원회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형이든 독립형이든 아니면 선거관리기구가 헌법에 있든 법률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이요. 집행관리기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나 시군구선관위는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권자들의 신뢰나 그 제도 연약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투표관리 사무에서 투표소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까 뭐 주민자치회가 됐든 아니면 정당 참관인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든 이 부분이 왜 일반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냐면은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관리 업무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직접 해봐야지 불신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 유권자 입장에 있어서는 실제 내가 참여하지 않는 공간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신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투표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면 오히려 신뢰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공무원을 하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이분들이 한 6개월 전이라든지 3개월 전이라든지 선관위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합의제로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참관인이 뭐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잖아요. 또 개혁신당도 있고 이러면은 다 합의해서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자. 또 우리가 이게 투표를 오기를 했을 경우에 서로 우기잖아요. 이거는 찬성표다. 이건 아니다. 이건 무효표다. 이렇게 하듯이 저 정당끼리 좀 합의해가지고 하면은 그 스스로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가 충분한데 왜 이런 것에서 안타깝고 또 우리 김정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2030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빨리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아들이 뭔가 잘못하고 오면 아버지가 화가 되게 났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먼저 뭘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화가 누그러들듯이 실질적으로 뭔가 지금 맞아요. 제도적으로 이걸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누가 했냐? 정치권에서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그런 거를 좀 분노를 가라앉히고 빨리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걸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선 급선무다. 그래서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18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네. 공동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원내 정당의 원내 대표님들이 앞으로 입법을 해 나가실 거니까 그 총학생회의 청년들하고 빨리 간담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은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법부가 훨씬 더 권한이 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청년분들의 얘기를 직접 많이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일 2시에 이제 국민참정권 수호 TF라고 제가 이제 부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내일 이제 토론회를 여는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나 학생분들 이렇게 간담회 계획도 있고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해나갈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참정권을 확대하고 또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자. 그래서 이제 투표라는 게 이제 가장 자유롭고 공정하면서도 접근성이 높아야 되고 네.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뭐 이 투표권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발언권 뭐 여러 가지가 다 보장이 이제 돼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장동혁 대표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제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전 투표가 이미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본 투표하고 유사할 정도로 계속 높아지고 있죠. 높은 수준으로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지금 많이 투표를 하시는 걸 보면 사전 투표를 그러면 없애면 미국처럼 뭐 우편 투표를 도입하든지 예를 들면 현장에 그날 자기가 도저히 그때 출장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투표하라는 이야기냐. 그다음에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에까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투표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투표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지금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참정권을 보장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해서 공격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행태 가지고는 저는 이 논의가 차분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저는 정치권이 우리가 사실은 좀 사실 자제하고 오히려 사실 우리가 잘한 거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사실 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사실은 국민들하고 차분하게 정말 토론해 나가는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전투표가 뭐 사실은 사전투표가 5일 전에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후보자들의 유인물도 보지 않고 투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정당만 보고 투표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제도적인 보완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보다는 보완이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 폐지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있는데 폐지하려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사전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사실은 필요하. 그러면 본투표가 하루고 사전투표가 이틀이란 말이죠.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5일 전에 하기 때문에 5일 전 이후에 그러면은 만약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어떤 후보에 특정한 후보에 사태가 있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되돌릴 이미 수 투표 없으니까. 되돌릴 수 없잖아요. 자, 이거를 저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좀 한번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께서는 폐지까지는 아니고 보완은 필요하다고 아니 보시는 건가요? 폐지까지는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지금 뭐 우리가 폐지를 주장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들어줄 일도 없는 거고 그러나 지금 그 사전투표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내 유인물도 보지 않았다. 유인물도 보지 않고 누가 누구 나온지 모르고 그냥 이름만 보고 찍은 거예요. 당만 보고 찍은 거예요. 본투표도 그런 분은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제도적인 이거는 보완은 충분히 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 이 논의는 너무 이제 정치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지금 현재 약간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의 약간 편승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선거 제도는 사실은 참정권을 넓혀주고 또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넓혀주는 의미에서 좋은 건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그것도 꼭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논의를 할 필요는 토론할 없다. 수는 있다. 네, 다 터놓고 사실은 만약에 정말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다 해봤더니 사전 투표가 문제가 좀 있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정말 싫다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이제 정말 거기에 좀 여기에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러면 뭐 한번 폐지하고 그냥 본투표만 해보는 것도 얼마든지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나중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서울경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제를 30초 폐지할 게 정도. 아니고요. 네. 후보자 등록 기한을 땡겨야 됩니다. 그렇지,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자는 최소한 69일 전까지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날 시간을 최소한 69일은 보장해라 이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우리는 21일 전에 후보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캠페인 기간이 14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공보물 보내고 난 다음에 공보물 도착하기 전에 사전 투표하는 거 됐습니다. 예. 네, 100분 토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짧게 마무리 발언을 듣고 이제 토론을 마쳐야겠습니다. 김용배 의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치의 정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대안을 정말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개헌까지 안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지켜봐 주시고 대신에 함께 좀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함께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탑 10에 있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이번에 국정조사, 특검,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우리 젊은이들 참으로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러한 문제들 전체를 총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최고위원. 대한민국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검찰 그리고 법원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의혹을 해명하는 데 도주력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국민들의 그런 의혹이나 분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고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되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는 것부터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복경 대표님.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안드리고요. 이게 참아 주셨는데 인내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 뭔가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훨씬 더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합해 주신 것처럼 힘을 합쳐가지고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선관위는 아시다시피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입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 독립성을 그들만의 낙원을 운영하는 데 써왔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가 되면 휴직자가 늘고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친인척을 채용하고 소쿠리 투표 논란이 빚어져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기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데 안에서는 느긋하게 골프 스윙을 연습하는 거겠죠.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흔들립니다. 당장 황골 탈퇴 수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은 없애고 다른 기관 만들라고 명령할 겁니다. 네, 100분 토론 본방송 마쳤고요. 이제 유튜브 연장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 농객 여러분 또 본방 시간에 여러 얘기할 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못 하셔서 질문 한 분만 받고 우리 못다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가운데 여성분이요? 네, 시민농객 김영실입니다. 오늘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네, 지금 일단 저는 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아니었다면 과연 야당에서 오늘과 같은 합의를 이뤄냈을지 사실 조금 궁금한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번 사안은 여야를 떠나서 합리적 상식적인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서 대표님 말씀처럼 빨리 하되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러죠. 밥 꼭꼭 씹어서 빨리 먹어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처럼
꼬박꼬박 잘 스텝을 밟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선관위의 과오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 추궁과 그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 최고위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래야 선관위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노 선관위 위원장님처럼 그 본인이 어떤 겸임을 하시면서 어떤 특혜는 누리셨으면서 막상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냥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가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그 지방 선관위원장님들도 사퇴하셨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도 그럼 퇴사해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그런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직의 폐쇄성이나 그리고 또 선관위 직원들의 그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이 적다고 합니다. 편하니까요. 근데 일정 부분의 비율만큼은 특정직에서 몇 년 있었으면 다른 부처로의 이동을 뭔가 어떤 정기화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시는 게 이번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납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국정조사하고 수사하고 징계를 할 사안이 발견됐을 때 징계는 과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징계의 주체가 선관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지금 선관위 조직상으로는 선관위가 자체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쿠리 사태 때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넘어가죠. 채용 비리가 났을 때도 결국에는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유야무야 된 게 결국에는 독립기구인 한계가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차제에 대안을 전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사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벌을 하든 징계를 하든 그 상황까지 가려면 개헌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법적인, 않나요? 그러니까 형법상의 문제라든지 직권남용, 네. 직무유기, 처벌 가능하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이런 이제 형법상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뭐 특검 지금 합수본도 하고 있고 특검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처벌이 될 거고요. 그거 말고 공무원이 이제 이 징계 사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뭐 업무를 좀 잘못 처리했다든지 알고도 뭘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류의 징계 양정이 뭐 중징계부터 쭉 있습니다만 파면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주체가 이제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크게 다 문제가 됐는데 그걸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저도 그렇지만 아마 정치인들이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외부 독립기관을 만들면은 감독기관을 만들면 이제 징계는 어쨌든 징계권자가 그 해당 조직의 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에 징계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어떤 정도의 수준의 징계 요구할 것인지를 정해서 보내면 원칙적으로 그거에 기속되도록 만든다든지 그거를 따르지 않을 때는 뭔가 그 장에 특별한 소명을 해야 되도록 만들게 두면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부실한 징계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강제성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부여하면 된다. 사실은 그 행정직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관부에서 다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되고 만약에 억울하다 이러면은 자 소청까지 하면서 이제 감면도 해주고 이러는데 지금 저 선관위는 모든 것이 그 자체적으로 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채용 비리라든지 소쿠리라든지 이런 게 나와도 오직했으면 자기 자식을 거기다 채용을 했겠습니까? 아마 국민들 감정도 그렇고 이제 선관위의 자율적인 정화라든지 자율개혁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니까 외부에서 강제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제일 먼저 현재 선관위원 전원 사퇴 그리고 고위직들 전원 뭐 해임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싶었지만 이 사태 아까 김정철 최고 말씀대로 진상규명을 일단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참고 있는 거고도 국민들도 비슷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한 3,000명 본부, 그다음에
이 지방 그것까지 하면은 23,000명, 아니, 24,000명 정도. 전체가 3,000명입니다. 3,000명이고 직원이. 네. 3,000명이고 선관위 그러니까 본부 직원이거든요. 이제 전체가 3,000명이죠. 3,000명 이 달을 또 도매금으로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일부 지도자들 이런 거지. 사실상 그 밑에 뭐 실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실상 싸잡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뭐 공명선거 하기 위해서 했던 분들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일부 이제 이런 그 집행하는 이런 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번에 선관위원들의 그 이제 선관위 직원들도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고 봐요. 자기 조직이 그러는데 얼마나 속이 그렇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정말 이거를 계기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선관위 조직이 돼야 되고 아까 뭐 선관위원장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우리도 다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사실 좀 원래 본 방송에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지금 6월 3일 오후부터 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 앞이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12일째, 13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장동혁 대표까지 가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결국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펜싱 국가대표 대회가 있는데 장비 하나 못 챙기고 칼도 못 들고 그 이제 비행기 탔다는 거 렌탈해가지고 아닙니까? 지금 인도로 네. 출국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남의 장비 가지고. 예. 이 사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사실 양상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도 저희가 좀 보이고 우선 있고요. 여당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뭐 국민들과 특히 청년분들한테는 할 말이 없죠. 죄송하고 전적으로 사실은 기성세대 그것도 정부 여당의 큰 틀에서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여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듭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보면은 상당히 자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니까 황교안 대표 뭐 그런 분들이나 또 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재선거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이 가셔가지고 보니까 저는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청년들의 저런 이제 정말 열정과 참정권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저는 오히려 왜곡하고 좀 진짜 오염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게 극명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대로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자기 장비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훈련하던 걸 들지 않고 이제 갔다는 거는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청년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이거는 모여 계신 분들의 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공권력도 사실 이제는 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사실은 강제로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 공권력이 투입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럴수록 국민들하고 토론하고 끝까지 저는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하고 그러면서 시민들 내에서 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면서 동시에 또 책임 있는 관리.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 고민해볼 같아요. 필요가 있다. 강제 해산까지는 안 하는데 다만 거기서 어떤 공권력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자의로 불신 근무는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증을 통해서 수사하겠다. 그건 그 정도까지인 것 당연한 같고요. 예. 저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력이라든지 뭐 감금이라든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순수하게 우리 2030도 아까 대학생 전국 대학에서 이제까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18개 대학 이상의 성명을 발표하고 참여하고 이런 이 순수성을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7, 8%는 안 되잖아요. 자, 그 지금 또 지도자는 뭐 패가 망신한다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우리 김영배 의원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깨끗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뭐 공권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럴 수 있도록 더 그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가서 참정권이 7, 8% 하에서 자기의 분노를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상 속에서 몇몇 사람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합의까지 다 됐는데 어떤 한 분이 끝까지 네. 이걸 자꾸 못하는 바람에 이게 실패로 돌아갔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우리 개혁신당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다 이러려고 하는 생각은 똑같잖아요. 방식이 좀 틀리다는 그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분노한 이런 걸 하고 장동혁 대표 좀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장동혁 대표도 이제 거기에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좀 알려주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여기도 예. 제가 현장에 여기서 대해서. 갑자기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제3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거기 계신 분들의 순수함이 지금 오염돼 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 경찰이 그런 식으로 또 자극을 하는 건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생각을 하냐면 합수본에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압수수색해서 가져가 버렸어야 돼요. 합수본에서. 그래 버리면 증거가 확보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논란을 많이 없앨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 시위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그거를 막고 이게 뭐 증거가 훼손될까 봐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 선관위의 생태를 보면 지금 제가 증거보전 신청한 것도 그 다음날 다 폐기물 업체에 맡겨버렸다고 하니 거기 있는 분들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거기를 열어주면 선관위가 자기들이 자체 가져가서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합수본이 있으니까 합수본이 빨리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원래 그래서 거기를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어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법원도 약간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럴 때 공권력이 힘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합수본이 적극적으로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서 압수해 버려야 돼요. 제가 여당이니까 내일 네. 바로 가서 제가 네, 꼭 말씀해 주세요. 예,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서 대표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이렇게 투표소 상황. 저는 사실 심란하죠. 근데 그러니까 다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들 얘기해 주신 거고 저도 뭐 동의하고요. 일단은 그 증거보전 해야 되는 거 맞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아까 그 장난처럼 대체 장동혁 대표님 왜 그러신데요? 그게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제가 요즘 되게 걱정이 되는 게 그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대표님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SNS로 허위 조작 정보 수준에 이르는 거를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대량 물량 발송하듯이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라를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후퇴하지 말고 말하자면 버텨라.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고 심각하다. 이분은 진짜 자유와 혁신 쪽은. 저는 황교안 대표의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까지 한 분이 나는 왜 저럴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제가 뭐 부정선거 이런 거 저는 뭐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이 무슨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다수파가 되셔야 되는. 지금 다수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요구나 주장에 대한 당내 어떤 의견이 좀 분파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당 내에서는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에요.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그 좀 분노하는 우리 젊은이들 이것을 이제 달래로 갔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앞에 선동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공당의 대표인데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서 좀 진정시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뭐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전달하러 간 거지 거기서 뭐 무슨 선동을 하고 이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님이 되게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원래 네. 부정선거와 열심히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이제 유튜브 연장전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 또
구체적인 대안들 제시해 주신 우리 네 분 패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시민논객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연장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